규제를 이렇게 쏟아냈는데 반포 아크로 리버파크가 85억에 팔렸습니다. 이상하죠? 토지거래 허가, 대출 규제, 보유세 강화까지 역대급 규제를 다 쏟아부었는데도 핵심지 거래는 멈추지 않았거든요. 문제는 이게 강남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1년 새 9% 가까이 올랐는데 비수도권은 오히려 1% 빠졌어요. 오늘은 규제가 누구에게 통하고 누구에게 안 통하는지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에 걸려있는 규제 하나씩 정리해볼게요. 먼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죠. 집을 사려면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하는 동네를 말하는데 현재 서울 25개구 전체에 걸려있거든요. 강남만이 아니라 노원, 도봉, 금천까지 전부 해당됩니다. 여기에 경기도 12구까지 더하면 수도권 대부분에 자물쇠가 채워진 셈이에요. 2025년 10월에 발효됐고 올해 말까지 유지되죠. 내가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아도 구청에 허가 신청을 내고 승인이 떨어져야 계약할 수 있거든요. 실거주 목적을 증명해야 하고 허가를 받더라도 일정 기간 직접 살아야 합니다. 원하는 타이밍에 매수를 못한다는 뜻이에요. 투자자뿐 아니라 실수요자한테도 똑같이 적용되는 규제이죠. 내 집 마련하려는 사람도 이 문턱을 넘어야 하거든요. 대출 규제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가격대별로 3단계로 나뉘어 있어요. 15억 이하는 최대 6억까지 나오죠. 문제는 15억을 넘어가는 순간이거든요. 15억 초과 구간부터는 최대 4억으로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20억짜리 아파트를 사려면 대출은 4억뿐이에요. 나머지 16억은 현금으로 마련해야 하죠. 25억을 넘기면 더 심각하거든요. 한도가 2억밖에 안 됩니다. 30억짜리 집이면 나머지를 전부 직접 준비해야 해요. 여기에 DSR 규제까지 강화됐죠. DSR은 내 소득 대비 1년간 갚아야 할 원리금의 비율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내가 버는 돈에서 빚 갚는데 얼마나 쓰는지를 따지는 건데 작년 10월부터는 수도권 1주택자도 전세대출 이자 상환분이 이 계산에 들어갑니다. 예전에는 주담대만 따졌는데 이제는 전세대출까지 합산하는 거예요. 전세 끼고 집 산 사람은 갚아야 할 돈이 서류상 확 늘어나죠. 결과적으로 추가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4월 17일부터 적용된 규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다주택자가 수도권이나 주재지역에 갖고 있는 아파트 담보대출, 만기가 돌아와도 연장이 원칙적으로 불어돼요. 지금까지는 만기 도래 시 은행에서 연장해주는 게 관행이었죠. 이제 그 관행이 끊겼거든요. 대출받아서 버티던 다주택자들한테는 직격탄입니다. 만기가 돌아오면 원금을 한꺼번에 상환하든 집을 팔아서 갚든 선택을 강제당하게 돼요. 특히 시중 주담대 금리가 4.2%에서 4.5% 수준인 상황에서 이자 부담에 원금 상환까지 더해지면 자금 압박이 상당하죠. 이것만으로도 상당한데 진짜 핵심은 따로 있거든요. 5월 9일 양도세 중과 유예가 끝납니다. 양도세 중과란 집을 팔 때 내는 세금에 벌금처럼 추가로 붙는 제도인데 2022년부터 4번이나 시행을 미뤄왔어요. 이번엔 종료가 확정됐죠. 유예가 끝나면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볼게요. 조정 대상 지역에서 2주택을 가진 사람이 집을 팔면 기본 세율에 20%포인트가 더해지죠. 3주택 이상이면 30%포인트가 올라갑니다. 기본 세율이 45%인 구간을 예로 들어볼게요. 2주택자는 중과가 붙어서 65%가 되죠. 3주택자는 75%까지 올라갑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오래 보유하면 세금을 깎아주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까지 적용이 빠지죠. 10년 넘게 갖고 있어도 공제 혜택이 사라지거든요. 다 합치면 세금 부담이 3배 이상 뛰는 구간이 생깁니다. 10억 차익이 났다고 가정해보죠. 유예 기간에는 세금이 약 2억대거든요. 중과가 적용되면 6억 이상으로 뜁니다. 경과 조치도 눈여겨봐야 하죠. 지역마다 기한이 다르거든요. 강남, 서초, 송파, 용산 같은 기존 조정 대상 지역은 5월 9일까지 계약을 마쳐야 합니다. 그 뒤 4달 안에 양도해야 중과를 피할 수 있어요. 반면 2025년 10월에 새로 지정된 지역은 6개월의 여유가 있죠. 같은 양도세 중과 규제인데 어느 동네에 집이 있느냐에 따라 기한이 2달이나 차이가 나거든요. 기존 지역 다주택자는 9월까지, 신규 지역은 11월까지라는 건데 이 차이를 몰고 넘어가면 수억 원의 세금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짚을 게 있죠. 5월 9일 이후에는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을 이유가 사라지거든요. 팔면 세금이 3배인데 누가 팔겠습니까? 매물이 잠기면 시장에 나오는 물건 자체가 줄어들죠. 공급이 줄면 가격은 오히려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규제가 집값을 잡으려고 만든 건데 역설적으로 매물 잠김을 유발해서 가격 상승 압력을 키우고 있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허가 없이 못 사고 대출은 가격대별로 막혀있고 팔아도 세금이 3배. 이 3가지가 동시에 작동하고 있어요. 역대급이라는 말이 과장이 아니라는 걸 숫자가 증명하고 있죠. 이 정도 규제면 시장이 얼어붙어야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이만큼 조여놨는데도 거래가 터지고 있습니다. 규제가 전혀 안 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숫자를 보죠. 올해 4월 첫째 주 반포 아크로 리버파크가 85억 원에 거래됐거든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입니다.
집을 사려면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하는 동네에서 85억짜리 아파트가 팔렸어요. 반포 자이도 51억에 손 바뀜됐죠. 잠깐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배출 한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시죠? 25억 초과주택은 대출이 최대 2억이에요. 85억짜리 집을 사는데 대출 2억이라니 전체 금액의 2.4%도 안 되죠? 이건 대출이 있으나 없으나 똑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처음부터 현금으로 살 수 있는 사람들만의 게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어요. 그래, 강남은 원래 그런 동네잖아. 부자들 세상이니까 하고 말입니다. 맞습니다. 강남은 원래 그랬죠. 문제는 이게 강남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데 있거든요. 영등포 신길동과 대방동 33평 아파트가 20억 대고가를 부르고 있죠. 강남도 서초도 아닌 영등포에서 20억이 넘는다는 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강남에서 시작된 현금 매수의 물결이 비강남권까지 번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 한번 차분하게 구조를 뜯어보겠습니다. 생각해보면 단순한 원리예요. 대출 규제가 강해지면 시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대출이 필요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 같은 실수요자는 매수를 포기하죠. 15억짜리 집을 사고 싶어도 대출이 4억밖에 안 나오면 나머지는 전부 현금으로 마련해야 하잖아요. 그게 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결국 나는 못 사겠다 하고 빠지는 수밖에 없죠. 그런데 현금이 충분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 상황이 오히려 기회가 됩니다. 경쟁자가 줄어들거든요. 예전에는 같은 매물을 놓고 10명이 경쟁했다면 규제 이후에는 2~3명밖에 안 남죠. 매물을 고를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심지어 가격 협상력까지 생기면서 금매를 잡을 수도 있죠. 대출 규제가 현금 부자한테는 사실상 경쟁자 제거 장치로 작동하고 있는 셈이에요. 이게 좀 잔인한 구조입니다. 정부가 시장을 안정시키려고 규제를 걸었는데 그 규제가 오히려 가진 사람에게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준 셈이죠. 대출이 필요한 사람은 시장 밖으로 밀려나고 현금이 있는 사람은 더 좋은 조건에서 매수하게 됐어요. 규제의 의도와 결과가 정반대입니다. 실제로 데이터가 이걸 증명하고 있어요. 12억 초과 고가주택 거래량은 전년 대비 53%나 줄었죠. 절반 넘게 사라진 셈이거든요. 전체 거래 시장은 확실히 위축됐습니다. 그런데 반포, 잠실, 여의도, 핵심지만 골라서 현금으로 사는 매수세는 꺾이질 않아요. 거래 건수 자체는 줄었지만 남은 거래의 단가는 오히려 올라가고 있죠. 이 기울어진 운동장이 얼마나 심한지 숫자 하나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좀 놀라실 수도 있어요. 전국 아파트 자산 5분위 배율 14.6배. 이게 뭐냐면 가장 비싼 상위 아파트 가격을 가장 저렴한 하위 아파트 가격으로 나눈 거거든요. 거의 15배 가까이 벌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2008년에 이 조사를 시작한 이래로 역대 최고치예요. 서울만 따로 보면 5분위 배율이 6.89, 이것도 역대 최고죠. 서울 상위 20%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34억이 넘거든요. 같은 서울입니다. 같은 서울인데 누군가는 34억짜리 아파트에 살고 누군가는 그 6분의 1도 안 되는 집에서 살고 있어요. 이 격차가 해가 갈수록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는 게 진짜 문제죠. 혹시 그래도 규제를 계속하면 언젠가 격차가 줄어들지 않을까 기대하시는 분도 계시겠거든요. 데이터는 정반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값은 전년 대비 8.98% 올랐죠. 비수도권은요, 오히려 1.08% 빠졌죠. 있는 동네는 더 오르고 없는 동네는 더 떨어지는 구조거든요. 서울과 비수도권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셈입니다. 이걸 디커플링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같은 나라 안에서 부동산 시장이 둘로 쪼개진 거예요. 서울은 서울대로 올라가고 지방은 지방대로 내려가는 구조죠. 규제가 이 균열을 메워주기는커녕 오히려 벌려놓고 있거든요.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서 생각해보죠. 이 디커플링이 왜 위험하냐면 자산을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의 격차가 시간이 갈수록 되돌리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서울 집값이 9% 가까이 오르는 동안 월급이 9% 올랐을까요? 대부분 아닐 겁니다. 집을 가진 사람의 자산은 저절로 불어나는데 집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허리띠를 졸라매고 열심히 모아도 격차가 좁혀지지 않는 구조가 굳어지고 있죠. 이게 단순히 강남이 비싸다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노력으로 메울 수 없는 구조적 벽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정리해보죠. 대출 규제는 대출이 필요한 사람만 막았고 현금 부자는 줄어든 경쟁 속에서 핵심지를 골라 담고 있어요. 그 결과 자산 격차는 역대 최고치를 찍었고 서울과 지방의 디커플링은 더 심해졌죠. 규제가 시장을 안정시키기는커녕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간극만 넓혀놓은 셈이거든요. 씁쓸하지만 이게 숫자가 보여주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양극화, 앞으로 더 심해질 구조적 이유가 있죠. 자, 그러면 이 양극화가 일시적인 현상일까요? 아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 벌어질 구조가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크게 두 가지 원인이 있는데 하나는 공급이고 다른 하나는 전세죠.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공급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전년 대비 최소 30%에서 최대 71%까지 줄어듭니다. 조사기관마다 수치가 다른데 부동산 알백 14 기준으로는 약 8,500가구 수준이에요. 쉽게 비유하면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이 갑자기 반 이하로 줄어든 셈이죠.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2027년을 보면 상황이 더 나빠지죠. 서울 입주 물량이 약 12,985가구인데 숫자만 보면 올해보다 많아 보이잖아요. 하지만 이건 부동산 알백 14 단독 기준이고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면 올해보다 더 줄어드는 흐름이죠. 지금 분양하는 아파트가 완공되려면 최소 3년이 걸리잖아요. 그 말은 2029년에 입주할 물량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뜻이죠. 회복할 시간 자체가 없는 구조입니다. 올해보다 내년이 심각하고 내년보다 내후년이 더 심각한 구조예요. 전국으로 넓혀봐도 사정은 비슷하죠. 올해 전국 입주 예정 물량이 전년 대비 약 28%나 줄었거든요. 서울만 빠진 게 아니라 경기, 인천까지 수도권 전체가 동시에 마르고 있는 상황이죠. 서울 혼자만의 문제라면 주변으로 빠지면 되는데 경기와 인천까지 공급이 줄면 빠져나갈 곳이 없습니다. 수도꼭지에서 물이 가늘어지는데 밸브를 열 방법이 당분간 없는 셈이죠. 자, 이번엔 두 번째 뇌관인 전세 시장을 보겠습니다. 전세 구하기가 얼마나 힘든지를 수치로 보여주는 지표가 있거든요. 전세 수급 지수라는 건데 100이 넘으면 세입자보다 집주인이 유리한 시장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 수치가 157.7이에요. 100을 넘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160에 육박하는 수준이죠. 4년 만에 최고치거든요. 이 수치가 무섭게 느껴지는 이유는 추세에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 47주 연속 올랐어요. 거의 1년 가까이 한 번도 쉬지 않고 오른 건데 이 정도면 단순한 반등이 아니라 구조적 상승이죠. 전세 시장이 완전히 집주인 우위로 굳어진 셈입니다. 그런데 왜 전세가 이렇게 오르는 걸까요? 여기서 악순환 구조가 보입니다. 최근 빌라 깡통 전세 사기 이후로 B아파트를 피하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었어요. 빌라, 오피스텔을 피하니까 그 수요가 전부 아파트 전세로 몰리죠. 아파트 전세 수요는 폭발하는데 공급은 줄어들고 있으니 가격이 안 오를 수가 없거든요. B아파트를 기피하면 아파트 전세가 올라가고 아파트 전세가 올라가면 B아파트마저 따라오르는 악순환입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메커니즘 하나를 짚어드릴게요. 전세가가 올라가면 매매가 바닥이 단단해집니다. 왜 그런지 생각해보면 간단해요. 전세로 매달 200만 원씩 내는 것보다 차라리 대출받아서 내 집을 사겠다는 판단이 서는 거죠. 이 정도 전세 낼 바에 차라리 사자는 심리가 전세가 상승 구간에서는 자연스럽게 생기거든요. 전세가 매매 가격의 바닥을 받쳐주는 구조인 셈입니다. 숫자로 확인해 보겠어요. 올해 서울 전세 상승률 전망이 4.7%죠. 매매가 상승률 전망은 4.2%입니다. 전세가 매매보다 더 빨리 오르고 있는 거예요. 전세가율이 계속 올라간다는 건 매매가 밑바닥이 점점 더 단단해진다는 뜻이죠. 쉽게 말하면 전세가 매매 가격에 1층 바닥을 깔아주는 건데 그 바닥 높이가 매달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흐름이거든요. 위에서는 새 물건이 안 내려오고 아래에서는 전세가 가격을 떠받치는 이중 구조입니다. 여기에 5월 양도세 중과까지 겹치면 매물은 더 잠기게 돼요.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가 추가되죠.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가 더 붙거든요. 장기보유 특별공제까지 배제되면 세금 부담이 3배 가까이 느는 건데 이 상황에서 누가 선뜻 팔겠습니까? 매물이 줄면 공급 부족은 더 심해지고 가격 상승 압력은 한층 강해지죠. 보유세 부담도 만만치 않거든요. 강남 3구 공시가격이 올해 24.7% 올랐습니다. 이 정도면 보유세가 단지에 따라 최대 50%까지 늘어날 전망이에요. 종부세 대상도 약 49만 가구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금 부담이 이렇게 커졌는데도 매물이 안 나온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세금을 더 내더라도 버티는 게 낫다는 판단인 셈이죠. 지금 팔면 양도세 중과에 걸리고 안 팔면 보유세가 늘어나는 진퇴양난인데 그래도 안 팔겠다는 선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앞으로 더 오를 거라는 확신이 있다는 뜻이에요. 정리하면 구조가 이렇습니다. 위에서는 공급이 점점 줄어들고 아래에서는 전세가 매매 가격을 떠받치고 옆에서는 세금 부담에도 매물이 잠겨 있어요. 세 방향에서 동시에 가격이 빠지기 어려운 환경이 만들어진 셈이죠. 이 세 가지 중 하나만 해소되어도 숨통이 트이겠지만 현실은 세 가지가 동시에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건 올해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올해보다 내년, 내년보다 내후년이 더 심각해지는 구조예요. 시간이 흐를수록 이 구조는 더 단단해지죠. 2029년까지 이 흐름이 바뀔 가능성은 데이터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실수요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규제가 이렇게 세니까 결국 집값이 잡히겠지 하고 말이죠. 그런데 데이터는 정반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토지거래 허가, 대출 규제, 양도세 중과까지
전방위로 쏟아부었는데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3월 기준 전월 대비 1.43% 올랐습니다. 그것도 2개월 연속 상승폭이 커지는 추세죠. 규제가 가격을 잡아줄 거라는 기대는 적어도 지금까지의 숫자로는 근거가 없어요. 그래도 강남은 떨어졌잖아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맞습니다. 강남과 서초 아파트 값이 약 100주 만에 하락 전환했거든요. 용산도 100일주 만에 내림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이걸 규제가 드디어 효과를 내기 시작했다고 읽으면 위험해요. 강남 11개구 시장 전망지수가 95.7로 떨어졌는데 이건 가격이 빠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거래량 자체가 3월에 전월 대비 21% 줄었죠. 강남권 상승거래 비중도 11.2%포인트나 떨어졌거든요. 매수자와 매도자가 서로 눈치를 보는 관망장에 진입한 겁니다. 가격이 내려가는 게 아니라 거래 자체가 멈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실수요자는 뭘 봐야 할까? 3가지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전세 만기가 다가오는 분부터 보죠. 전세 구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보여주는 숫자인 전세 수급 지수가 157.7이거든요. 100을 넘으면 전세가 부족하다는 뜻인데 이 수치가 4년 만에 가장 높습니다. 전세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새 전세를 구하느니 갱신권이 남아있다면 쓰는 게 합리적이에요. 갱신이 안 되는 분이라면 전세 가율을 따져봐야 하죠. 올해 서울 전세 상승률 전망이 4.7%인 반면 매매 상승률 전망은 4.2%거든요. 전세가 매매보다 빠르게 오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전세가가 매매가의 70%를 넘는 지역이라면 차라리 매수 전환이 이자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어요. 매달 오르는 전세를 감당하느니 고정이자를 내는 게 장기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이 되는 구간이죠. 둘째, 매수를 기다리고 계신 분이라면 5월 전후가 분기점이거든요. 5월 9일 양도세 중과 유예가 끝나면 다주택자들은 집을 팔 때 세금의 벌금처럼 추가 세율이 붙습니다. 2주택은 20%포인트가 더해지고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까지 올라가죠. 이러면 매물을 거둬들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괜찮은 매물이 5월 이후에도 남아있으리란 보장이 없다는 뜻입니다. 급할 필요는 없지만 관심 매물이 있다면 5월 전에 조건을 확인해 두시는 게 좋겠어요. 특히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라면 LTV 80%에 최대 6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니 본인이 해당되는지 먼저 따져보시죠. 셋째, 이자 부담은 반드시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5차례 연속 동결한 상태거든요. 시중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4% 중반 수준입니다. 배출을 끝까지 갚을 수 있는지가 핵심이에요. 내 소득 대비 갚아야 할 돈의 비율, 즉 DSR을 기준으로 월 상환액이 소득의 40%를 넘기면 위험 신호로 보셔야 하죠. 한 가지 더 짚어드리겠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강화가 한국만의 현상은 아니에요. 영국은 다주택자 추가 매입 할증세율을 3%에서 5%포인트로 올렸고 싱가포르와 캐나다도 다주택자 차등 과세 체계를 운용하고 있죠. 규제가 풀리길 기다리는 건 전략이 아니라 희망사항입니다.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다고 게임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중요한 건 기울어진 방향을 정확히 아는 겁니다. 분노를 판단으로 바꾸는 순간 선택지가 보이기 시작해요. 자, 오늘 핵심만 정리하겠습니다. 규제는 현금 없는 사람만 막고 현금 부자는 줄어든 경쟁 속에서 핵심지를 골라 담고 있어요. 공급은 2029년까지 회복이 안 되고 전세는 매매 가격을 아래에서 떠받치는 구조죠.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도 방향을 알면 선택지가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